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인간 그리고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바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들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존재를 하죠? 네, 뭐가 있어요? 관점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게 뭘까, 현빈아? 시선입니다. 시선. 그치?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이나 또는 이 현상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는 태도, 뭐 생각, 처지, 이러한 것들을 관점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혹시 동물 좋아해, 현빈아? 저 동물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자, 그럼 지나가는 강아지를 봤어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강아지 강아지를 키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또 지나가는 뭐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 고양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발이어서 불편하겠다. 자, 어떤 사람은 뭐 귀엽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현민이는 뭐 네 발이어서 불편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니는 것처럼 이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인간 사회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양한 관점과 관련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관점을 살펴볼 거냐? 크게 네 가지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그리고 이거를 통합해서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까지 해가지고 총 이 1단원에서는 5개의 관점이 존재를 해요. 자, 먼저 우리는 시간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 시간적 관점이 뭔지 알아보기 이전에 이 시간이 가지는 특성이 뭘까? 시간. 시간은 흘러갑니다. 정답. 시간은 흘러간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즉, 큰 틀로 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 흐른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적 관점은 뭐를 중점으로 인간 사이의 환경을 바라보느냐? 시대적 배경과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중점을 두고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얘가 독립적으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니지. 그치? 그럼 얘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과 결합이 돼서 현상이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배웠었죠? 그쵸? 자, 역사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신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면 이 신항로 개척이 일어나게 된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게 된 그 이유가 뭐였어? 아, 이 산업혁명? 산업적 산업적 발전. 어, 여러 국가들 교류를 하기 위해 그치. 이런 여러 나라들과 교류, 특히 어디? 바로 동쪽에 있는 저런 인도와 같은 향신료가 많은 국가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얘네들을 상품화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고, 종교적인 이유로서는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크게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얘네가 갑자기 나 해적왕이 될 거야 해가지고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지는 않잖아. 그래서 이러한 향신료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저 먼 나라에는 동쪽에는 평화로운 크리스트교 나라가 존재한대 라고 하는 이유도 있었고, 또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했었죠. 이게 바로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시간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적 관점에 말이 너무 빠르면 말을 해줘. 아니요. 말이 아니라 음. 이 얘를 말로
어렵다. 자, 하지만 어려운 건 이 부분이 1단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뒤에 2단원, 7단원 가면 더욱더 어려워진다. 그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여기는 비교적 쉽다. 오케이. 자, 그럼 시간적 관점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까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했었죠? 얘를 크게 과거, 현재, 미래, 그치?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이 현재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이 과거의 사실이나 사건들을 어떻게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발생했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뭐를 할 수가 있느냐? 바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뭐 할 수 있다?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시간적 관점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빈이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해? 뭐 어떤 거 좋아해? 그쵸. 제 친구들도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거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게임에서 패배를 했어. 너무 맘 아파. 그래서 이 게임 패배를 했을 때 내가 이 게임을 왜 패배했지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뭐를 해? 내가 과거에 했던 이 행위, 사실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야? 분석하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를 할 수가 있어? 그치? 어떻게 해야 하는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시간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적 관점을 배우기 위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탐구 방법은 뭘까? 탐구 방법. 여기 이러한 흐름상을 봤을 때 뭔가 느낌이 무슨 과목과 관련된 것 같아? 도덕, 그리고 기가? 역사.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뭐 유물이나 유적, 기록된 뭐 문자들 또는 뭐 이런 설화들과 같은 다양한 뭐를 바탕으로 역사를 연구를 해요? 사료라고 하는 것으로 역사를 연구하죠. 이 시간적 관점도 역시나 이 사료라고 하는 걸 뭐함으로써 활용함으로써 바로 탐구 활동을 진행한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먼저 수집을 해. 그럼 이 수집한 걸 가지고 뭐를 할까? 그치? 해석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간다 라고 하는 게 시간적 관점의 탐구 방법이죠. 그럼 이 시간적 관점에서 핵심 질문은 뭐인 것 같아, 현빈아? 핵심 질문. 음.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가 시간적 관점의 핵심 질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적 관점의 핵심 질문이 현재를 어떻게 이해해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그쵸? 그쵸? 자, 다른 핵심 질문은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발생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고 과거에 적용할 만한 사례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어떻게 생활 양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변화해 가는가? 라는 게 시간적 관점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가 될 수가 있냐? 우리가 사료를 활용해서 탐구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시간적 관점의 대표적인 예는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가? 이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 그 직지에 나와 있는 많아요. 뭐 세종실록 지리지나 다양한 문헌 자료를 통해서 왜 우리나라 땅인가를 이 사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예시가 있다, 사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돼요. 자, 두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은 공간적 관점이에요. 자, 그럼 용어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 공간적 관점은 뭐에 중점을 두고 인간과 사회 현상을 바라볼까? 공간이죠. 공간이죠. 그렇죠? 얘가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공간적 관점은 장소나 지역 그리고 이 공간적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바로 인간과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또한 공간 정보라고 불리는 이 공간 정보라고 불리는 건 교재에서도 보여지듯이 위치, 정보, 뭐 장소 또는 분포 등과 같은 것들을 공간 정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간 정보를 고려해서 뭐를 하느냐? 공간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관점이야 라고 하는 것도 공간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공간적 관점의 특징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단독으로 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없죠. 자, 영화에서 뭐 인류가 멸망했다, 인류가 혼자 살아남았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 영화의 처음 부분은 어리둥절하고 너무 당황스럽지만 점차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가요. 그래서 막 못해본 뭐 PC방에서 하루 종일 살아보기 또는 뭐 백화점에서 맛있는 거 먹어보기, 백화점 옷 입어보기 등과 같은 다양한 것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화 엔딩의 장면은 그 사람의 표정은 굉장히 암울한 표정을 짓고 있지. 얘는 주변 환경이 미치는 그치 어디에 인간과 이 사회라고 하는 것에 미치는 뭐를 파악할 수 있어? 그치 영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게 바로 공간적 관점의 특징이야. 또 다른 특징으로는 뭐가 존재하느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나 또는 문제를 어떻게 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뭐를 할 수가 있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특징 뭐냐? 공간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지역 간 뭐를 이끌어낼 수가 있냐? 협력, 교류, 그치? 협력과 연대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공간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적 관점을 탐구하는 방법은 뭘까?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현민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선생님이 질문이 조금 많을 거야. 우리가 알아가는 시점이잖아 지금.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공간. 자, 여기 뭐 장소, 지역, 뭐 공간적 상호작용 등도 있고 공간 정보도 고려해서 공간적 맥락에서 이해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어떤 자료를 활용을 해서 지도 지도, 지리 책자 또는 지역과 관련된 통계 자료 등이 있지.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건 뭐냐? 지역의 변화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A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 지역의 변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 또한 뭐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역성이라고 하는 건 지역이 가진 특성이야. 이걸 알아둬야 되는 건 이 지역성이라고 하는 건 통합사의 1의 5단원에서 다시 지역성에서 대해 배울 거야. 기억해둬야겠지? 자, 그럼 공간적 관점의 핵심 질문은 뭐냐? 지금 이 공간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고? 자, 그리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그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 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전 세계의 문화가 그치 모두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를 공간적 관점에서는 자연환경 또는 인문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지역의 변화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변화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공간적 관점의 핵심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공간적 관점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교재에서도 보여지듯이 뉴질랜드의 차이니스 세틀먼트라고 하는 유적지를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자, 이거 선생님이 왜 드냐? 공간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유적지 어떻게 생겼냐? 차이니스 세틀먼트 유적지라고 하는 곳은 창문이 남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남쪽에 나 있는 창문들이 모두 나무 판자로 막혀 있어. 창문인데 창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왜 그럴까? 디자인, 와, 독특한 발상이었어. 자, 다른 이유는 여기 공간적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고개를 쳐다보지 말라는 의미가 쳐다보지 말라는, 쳐다보면 안 된다는, 그거 말고 조금 쉽게, 우리 이 지구예요. 자, 고마워요. 자, 지구를 반절로 쪼개질 때 위쪽을 무슨 방구? 북방구, 맞아요. 북방구라고 표현하고, 아래쪽은 남반구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중국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중국은 북방구에 있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위치해 있고, 뉴질랜드는 중국이야. 남방구에 맞아요.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근데 뉴질랜드라고 쳐. 자, 햇빛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했을 때 북반구는 해가 남쪽이 잘 될까요? 북쪽이 잘 될까요? 우리나라 생각을 해봐. 동쪽이 잘 비쳐요. 자, 우리가 창을 낸다라고 했을 때 뭐 집이나 뭐 부분, 그쵸. 여긴 남쪽이 햇빛이 잘 들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구조를, 혹시 뭐 이사 같은 거 해본 적이 있어? 현민아? 네. 자, 그럼 이사를 갈 때 우리가 어디 창이 남향 쪽으로 해가지고 창이 크게 나 있는 쪽을 대부분 사람들이 고르잖아. 선생님도 자취를 하면서 지금 원룸에 살거든? 그래서 이 원룸에 살 때 창이 어디로 나와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야. 왜? 햇빛이 잘 들어야 빨래 마르기가 좋거든. 자, 그런 것처럼 이 중국인들은 북반구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향으로 창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남반구는 창이 햇빛이 어디로 들어? 북향이야. 근데 중국인들이 이 남반구라고 부르는 특성을, 공간적인 특성이지, 지역의 특성,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얘네가 룰루랄라 해가지고 지금 뉴질랜드로 이주로 갔어. 그래서 이 뉴질랜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집을 짓고 살아서 창문은 어디로 내? 남쪽으로 내. 근데 남쪽으로 창을 냈더니 햇빛이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차이니스 센티먼트 유적지는 남쪽으로 창을 내기는 했지만 판자로 막혀 있는 이유가 그 남쪽은 햇빛이 들지 않아서 너무 춥기 때문에 그렇게 판자로 막혀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 수가 있죠. 이 공간적 관점에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용어적 의미를 조금 알아둬야 돼. 자, 왜 그러느냐? 이 용어적 의미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어떤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위치, 장소,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위치와 장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현빈아? 저희 예시를 들어서, 너가 예시를 들어서 위치는 이런 거예요. 장소는 이런 거예요. 있어요. 자, 해봐요. 장소는 어, 어느 한 공간이, 그리고 위치는 공간이 아닙니다.
공간이 아닙니다. 자, 맞아요. 이 장소는 특정한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장소가 가지는 성격은 뭐냐면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 경험들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부여되냐면 주관적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라는 거야.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레스토랑에 갔어. 근데 그 레스토랑의 평점이 5점 만점에 5점이래. 그래서 거기 그럼 평점이 되게 높네? 그럼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부응을 하고 가지. 그치? 근데 내가 그 레스토랑을 갔더니 그 레스토랑의 종업원이 약간 별로야. 그럼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레스토랑은 5점 만점에 5점이 될 수가 없죠. 장소는 주관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주소. 뭐 집 주소 뭐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게 위치. 또는 우리나라 위도가 몇 도야? 라고 물어볼 때도 그 위도에 해당하는 것도 위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지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는 일단은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좀 더 넓은 범위의 공간인데 여기서 이 공통된 특성이다라고 했을 때 얘는 크게 두 가지의 환경으로 나누어져요. 어떤 환경과 어떤 환경으로 나누어질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아주 똑똑하군요. 자연환경과 바로 인문환경으로 나누어져요. 자, 그럼 둘의 차이점은? 자연환경은 인간의 반복이 없이 그냥 자연이 혼자 만들어낸 분위기. 그리고 근데 인문은 이제 자연은 사람 만든. 그쵸? 자, 자연환경과 이 인문환경을 크게 구분하기에 있어서 인간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없다라고 하는 뭐 우리가 눈을 직접 사람이 내리지는 않잖아. 그런 것처럼 눈, 비, 바람, 심지어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러한 흙 또는 햇빛 이러한 것들이 자연환경이라면 이 인문환경은 인간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뭔가 만들어진 구조 이런 것들이지. 언어, 뭐 종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인문환경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용어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자, 우린 이제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 세 번째 관점. 자, 지금 선생님이 사례를 간략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서 지금 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교재 페이지가. 지금 10, 이 관련 간략이죠. 자, 간략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지 수가 굉장히 금방 훅훅 넘어가게 됩니다. 자, 세 번. 피곤해요? 할때 잘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자, 우리 이제는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중점으로 해서 배울 것 같아? 얘는 어떠한 것을 중점으로 인간과 사회 현상을 바라볼까? 정치. 정치? 조금 다르게 살펴봐. 바라봐봐.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유지가 돼야 만들어져야 이거를 잘 사회 질서, 즉 사회 제도 또는 구조라고 하는 걸 중점으로 해서 얘네는 인간의 즉 개인의 행동과 의식 또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또는 이해하는 관점이 사회적 관점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회에 법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고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하죠. 그렇게 큰 틀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게 사회적 관점이야.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서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선생님 배워야 될 것도 많은데 저걸 또 배워야 되나요? 자, 얘는 바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사회적 관점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거야. 자, 그러면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배우는데 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될까?
너무 힘들어. 이것까지 배우려니 머리가 좀 아프지. 자, 그럼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거시적 관점과 그리고 미시적 관점으로 존재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친구도 대답을 하더라고. 아, 글자가 달라요. 라고. 자, 거시적과 미시적 관점을 나누는 큰 기준은 이 인간의 행위가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 거시적이라고 하는 건 이 인간의 행위가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거시적 관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사회적 구조와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뭐랑 비슷해? 그쵸? 사회적 관점과 얘가 지금 연계돼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즉 사회적 관점은 사회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야. 그렇기에 우리가 이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인간의 행위가 얘는 사회 구조와 제도에 맞춰져 있어. 그럼 얘 미시적 관점은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얘는 이 인간의 행위는 상호작용, 즉 개인 간의 상호작용 또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보는 게 미시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거시적은 이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들어봤나요? 기능론과 갈등론? 들어본 적 없어요.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교재를 보면 그냥 이렇게 줄글로 쭉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현민이가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얘네들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공부를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교재에 없는 내용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필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누어지고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해서 세분화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미시적 관점에 대해서는 살펴보진 않을 거고 이 사회적 관점과 관련된 바로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자, 먼저 기능론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자, 기능론과 갈등론이 서로 공통되게 4개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사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돼요. 일단 이 기능론이라고 하는 이론은 얘의 전제는 사회와 유기체 간에 많은 공통점이 존재해 라고 보는 게 기능론의 전제야. 그래서 얘 입장에서 이러한 사회 구성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사회는 유기체처럼 각각의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유기체들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라고 설명을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선생님이 말로 했을 때 이 사회 구성을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아? 지금 이 기능론은?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저도 사회문화를 처음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무리 줄글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얘는 사회 구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주장을 해. 앞서 말을 했듯이 사회가 유기체처럼 존재를 해. 쉽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사회를 어떻게 바라봤냐? 바로 거대한 기계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 기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지. 그래서 어느 부품이 고장나거나 또는 빠뜨리고 이거를 기계를 만들었을 때 기계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쵸?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마이크나 뭐 컴퓨터나 자 분신가도 같은 휴대폰도 모두 기계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빈이가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폰의 액정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자, 그러면 얘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이미 이 휴대폰이 박살난 것부터 액정이 박살난 것부터 마음이 아픈데 휴대폰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가 없네. 즉, 이런 것처럼 이 거대한 기계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부품들이 제대로 맞물려서 작동을 해서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도 유기체 간이 서로 목적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역할을 제대로 행해줬을 때 사회가 제대로 발전한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기능론의 입장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자, 얘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의 그럼 역할은 무엇일까? 기능론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교육.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걸 중점으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즉, 이 학교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냐면 사회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라고 보는 거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산 활동을 하지 얘네는. 그래서 이러한 생산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기업의 역할인 거지. 즉, 이러한 것처럼 각각의 주어진 역할들이 제대로 수행되어졌을 때 사회는 더욱더 발전한다라고 보는 게 기능론의 입장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럼 기능론 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회 구조나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져?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돼요. 자, 그럼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통해서 사회 구조와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 사회 구조와 제도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항상성 유지에 기여해 라고 보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일까? 항상성 유지에 기여해 라고 한다는 게. 항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뭘까? 현민이가 생각을 해봤을 때. 선생님이 질문에도 대답을 할 때 틀려도 괜찮아요? 뭐라고 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항상 유지한다. 항상 유지한다. 뭔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맞아.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부의 환경을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이 항상성이에요. 네. 그래서 사회 구조나 제도가 바로 이렇게 사회라고 하는 이 큰 틀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항상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또 받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느냐? 자, 그러면 사회가 변화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화해?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 사회가 변화하면 사회는 큰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얘는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라고 봐. 점진적이라는 게 쉽게 느리게 변화한다라는 거지. 피곤해? 지금 점점 여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초점이 점점 흐려지고 우리 이 사회적 관점 그리고 윤리적 관점까지만 나가면 그래도 1단원에 3분의 2는 끝나. 굉장히 즐겁지? 3분의 2 정도 끝난다고 하니까 지금 못 가요. 우리 다음 수업까지 들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이 몇 가지의 질문을 한다라고 했어요? 4가지의 질문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 바로 그러면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기능론의 입장에서 받게 돼요. 그럼 이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긍정적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까?
딩동댕. 긍정적. 얘는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봐.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자, 그럼 왜 이렇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사회 불평등이 생기는 이유가 뭐지? 현민아? 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하는 사회적 자원들 있지. 이 한정돼 있는 그쵸. 사회적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잠깐 역사 시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잠깐 한번 떠올려보자. 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왜 생겨나? 계급이라고 하는 게 왜 발생을 하지? 자, 우리가 일단 신석기까지는 뭐 평등한 사회였어.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 문명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바로 계급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쵸? 자, 근데 이 잉여 생산물에 간에 개인과 개인 간의 그 차이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 그치? 굉장히 풍족한 재배를 했을 경우 내가 아니다. 현빈이가 선생님보다 더 많은 작물을 가졌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남게 되는 이 잉여 생산물은 선생님이 많을까? 현빈이가 많을까?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은 것 같아? 너가 재배를 통해서 더 많은 작물을 얻었고 선생님은 그 현빈이가 가지고 있는 작물의 절반밖에 가지지 못했어. 주면 또 많습니다. 그쵸? 자, 그럼 현빈이가 잉여 생산물이 더 많죠. 자,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빈부격차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뭐 정복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도시가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즉 그런 것처럼 이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사회적 희소 가치는 개인의 능력과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굉장히 필수적인 존재야 라고 보는 게 기능론의 입장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희소 가치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개인이 뭐 한다는 거야? 노력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기능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한 거라고 보는 게 기능론의 입장인 거죠. 얘는 지금 이 내용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거는 교재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 표를 뭐 그려놔도 괜찮고요. 자, 갈등론까지 적고 한번 찍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자, 갈등론과 기능론을 비교하는 이유는 둘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죠? 자, 그럼 갈등론의 입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갈등론도 이 기능론과 마찬가지로 크게 네 가지의 질문을 받게 돼요. 자, 근데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사회적 희소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즉, 이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하는 거 끝나고 끝나보실 거예요. 자,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고르게 갖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기에 갈등론 입장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사회가 구성되는 걸 어떻게 구성되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얘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자원이라고 하는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한다? 대립한다. 자, 그래서 대립하는 이러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얘는 크게 두 가지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요.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갈등론의 입장인 거죠. 자, 그럼 사회 구조와 제도는 어떻게 형성된다라고 볼까? 갈등론 입장. 얘는 뭔가 느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네. 오케이. 자, 그럼 이 갈등론에는 사회 구성원의 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구조나 제도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지금 지배와 피지배 집단으로 이루어졌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얘는 지배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라고 봐.
왜 이렇게 지배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라고 보냐? 얘네가 지배 집단이 더 많이 가진 애들이지.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을 해서 만든 게 사회 구조와 제도고, 이러한 사회 구조와 제도는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배 집단의 이익을 보호해줄 수밖에 없어라고 보는 게 갈등론의 입장인 거지. 자, 그러면 사회 변화는 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변화한다라고 볼까? 빠르게 변화합니다. 빠르게 변한다. 자, 얘는 급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사회 변화를 우리가 얘네가 지금 지배와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대립과 갈등이라고 하는 건 무슨 현상이야? 필연적인 현상이야 라고 보는 게 바로 갈등론의 입장이에요. 당연한 현상이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으로 나눌 때 남성과 여성으로 예를 들어서 나눠보자. 누가 피지배 집단이지? 아,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동안에 누가 계속 억눌려 있어? 여성이 그치, 억눌려 있지. 우리가 정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져 있지만 그 이전의 시대, 뭐 왕이 지배를 하고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되어 있지 않은 시대를 살펴보면 이 피지배 집단이라고 하는 여성의 그 참정권이라고 하는 권한은 존재할 수가 없었지. 그치, 계속해서 억눌려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억눌려 있던 게 지배 집단에 의해서 억눌려 있다가 결국에는 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폭발을 하게 되죠. 이 억눌려 있던 감정을 크게 폭발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18세기 후반이 되면 울스턴 크래프트라고 하는 여성 운동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 논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1893년이 되면 뉴질랜드에 처음으로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후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여성에게 참정권이 보편적으로 주어지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원래는 이 피지배가 억눌려 있었어. 근데 얘네들이 자신의 활동 그리고 이러한 분노를 표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된 거야? 변화하게 된 거지. 바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인 현상이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뭐 한다? 사회가 변화한다 라고 보는 게 갈등론의 입장이죠. 자, 마지막 질문을 또 하나 받게 됩니다.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자, 그럼 얘는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안 좋게 바라봐요. 자, 얘네는 뭐라고 보냐면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이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지배계급의 지배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인 거야. 그래서 이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하는 건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주어졌냐? 가정 환경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봐. 예를 들어서 현빈이가 석유를 1에서 100 중에 100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자. 근데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현빈이가 온전히 개인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진 게 아니라 가정 환경에 의해서 물려받은 거야라고 보는 게 갈등론의 입장인 거지. 그럼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극복해야 돼요. 맞아요. 극복하고 심지어는 아니, 없애야 된다라고 봐. 타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 이게 바로 갈등론의 입장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 기능론과 갈등론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뭐 완벽한 이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의 한계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초점을 둔 나머지 기득권층의 즉 쉽게 말해서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 하나와, 두 번째는 사회 어떻게 변화한다고? 느리게 변화한다고. 그래서 혁명과 같은 이러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얘네는 설명을 하지 못해. 자,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보냐? 얘
차이점은 일단은 사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화해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점과 두 번째는 사회의 이러한 안정이 어찌됐든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근데 그러한 사회의 안정을 어떻게 했다? 경시했다. 쉽게 말해서 무시했다라고 보는 게 갈등론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알아두면 되고, 자 그러면 사회적 관점의 이제 특징을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사회적 관점의 특징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걸 예를 들었을 때 얘의 특징은 굉장히 간단해요. 개인과 이 사회의 사회적 제도와 그리고 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그치. 이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와 그리고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 그리고 사회의 변화와 원동력. 그니까요. 지금 지금 굉장히 짧아져가지고 펜이 나오질 않네요. 잠시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자 이제 펜이 들어가지 않네요. 자 그러면 사회 변화와 발전의 이 원동력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뭐를 해? 아니요, 미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하는. 그렇지. 개선하는 방안을 이제 마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관점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의 탐구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사회적 관점의 탐구 방법은 이제 이 사회적인 이유, 요소나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얘를 쉽게 사회적 관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회적 관점의 탐구 방법은 바로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사회적 관점을 탐구한다. 자, 그럼 사회적 관점의 핵심 질문은 뭘까요? 우리 윤리적 관점만 하고 끝날 거야. 핵심 질문. 핵심 질문. 기능론과 갈등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니, 여기 말고 얘네에 맞춰서. 우리가 법이나 뭐 이러한 것들로 큰 틀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었지? 사회 문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얘네들에게 있어서 법, 제도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그리고 사회 구조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와 그리고 시민의 이러한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사회적 관점의 핵심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관점만 하고 끝날 거야. 얼마 안 남았어. 얘는 금방 끝나. 정말 금방 끝나. 자, 우리 이제 마지막 관점인 무슨 관점?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즐겁죠? 마지막 관점입니다. 자, 윤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뭐 윤리와 관련된 그런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인간, 즉 개인과 그리고 사회와 관련해가지고 뭐를 고려하는지를 바라보는 게 바로 윤리적 관점인데, 개인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무슨 행위인지, 바로 도덕적 행위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사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와 규범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윤리적인 관점이에요. 즉, 그래서 이 도덕적인 가치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이 규범, 윤리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도덕적인 가치를 위한 행동 지침이 윤리적 규범이야. 자, 그럼 윤리적 관점의 특징은 뭘까? 현빈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하지 않아도 된다. 쉽게 이 개인과 사회에게 뭐를 제공을 할까? 아니, 없어요. 자, 어떠한 걸 제공하느냐? 도덕적 가치와 그리고 방향을 제공을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사회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해주는 게 윤리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또한 정의나 공정성 등과 같은 이러한 가치들 있죠?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하냐면 향상시켜 또는 함양한다라고 하지. 이거에 대한 가치를 함양함으로써 뭐를 하냐면 우리가 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나 또는 환경 파괴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힘을 길러준다라고 하는 바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이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의 중요한 판단이 존재를 해요. 그 판단이 교재에서도 보여지듯이 무슨 판단이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야. 그럼 사실 판단이 뭘까? 사실이요. 즉 얘는 쉽게 말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걸 경험을 했을 때 똑같이 뭐가 해야 돼? 객관화가 가능해야 돼. 이게 사실 문제. 그럼 가치 문제는? 그치? 사람들의 가치가 반영된 게 바로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윤리적 관점의 탐구 방법은 무엇일까? 탐구 방법 탐구 방법. 지식인에 물어봐요. 자, 뭔가 지식, 윤리랑 관련된 거겠지. 얘의 탐구 방법은 우리가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지. 현민이가 알고 있는 사상가 누구 있어? 그리고 또 맹자, 공자, 순자, 뭐 많지. 그치? 근데 이 사상가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쵸? 동양에도 이렇게 공자, 맹자 얘네들이 존재하고 서양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다양한 막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탐구 방법은 뭐냐? 동서양의 윤리 이론을 어떻게 해요? 학습해요. 그래서 이 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하냐면 도덕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이걸 뭐에 적용해? 사실 판단에 적용을 해서 탐구한다라고 하는 게 윤리적 관점의 탐구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 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도덕적인 가치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해결 방안으로 도덕적 가치와 그리고 규범의 방향을 설정을 함으로써 뭐를 한다?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해. 그럼 이 규범의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조금 바꿔보면 규범적 방향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 규범적 방향성? 그치, 올바른 방향이야. 아주 말 잘했어. 자, 규범적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등과 관련해서 올바른 이러한 기준이나 목표를 규범적 방향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침판 같은 역할이지. 규범적 방향성이. 자, 이제 마지막 윤리적 관점의 핵심 질문은 뭘까요? 그렇다면 핵심 질문.
맞아.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필요한 도덕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규범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했을 때 그 사회 현상이 도덕적인 가치와 규범으로 판단을 했을 때 바람직한 사회 현상인가라고 하는 것도 윤리적 관점의 핵심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윤리적 관점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가 있냐면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으니까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 근데 이 인공지능이 과연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부경이 뭐가 있는지, 또는 우리 전기 자동차 많이 이제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인공지능 자동차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면은 얘가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자율주행이 기계가 오류가 나게 되면 큰 위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지. 그쵸. 쉽게 말해서 죽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한 현빈이의 이미지는 어때? 전기 자동차?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라고 광고에서 많은 선전을 하잖아.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근데 얘가 윤리적인 관점과 관련해가지고 윤리적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 왜 윤리적인 문제와 연결이 돼 있을까? 이 인공지능에는 세 음,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두 번째, 인간의 말은 무조건 복종한다. 세 번째, 기억한다. 어, 그걸 만약에 인공지능이 해가지고 그걸 보다 잊어버린다. 그쵸. 그게 이렇게 위험한 요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잘못하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사람에게 굉장히 큰 피해가 가기도 하잖아. 이 AI와 관련해서. 그리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부 부품 중에 코발트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코발트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치. 코발트 블루. 이 코발트가 전기 자동차의 원료로 써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코발트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이 어딜까, 현빈아?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동을 노동으로 이용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아동이라고 했을 때 나이가 어린 이런 뭐 6세, 7세 또는 뭐 많아야 13세, 14세 또는 현빈이와 또래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코발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용을 한다라는 거지. 그럼 뭐랑 관련된 거야?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또한 다른 사례로서 뭐가 있냐면 우리 배달 많이 시켜 먹나요, 현민이? 네. 주로 뭐 시켜 먹어요? 그리고 그냥 피자 주로 시켜 먹고 뭐 치킨 이런 것도 좋아하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포장해서 올 때 어떻게 와? 비닐봉지, 그치? 비닐봉지, 종이 박스, 뭐 아래 기름 종이, 일회용, 그쵸? 일회용 용품이 굉장히 많이 와요. 우리가 먹을 때는 정말 좋아.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분리수거를 아무리 한다라고 해도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초래돼요? 그쵸. 환경오염 문제가 초래되게 되죠. 즉, 환경 파괴 등과 같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걸 어느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시간까지의 수업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과 그리고 통합적 관점의 내용이 짧다 보니까 우리 2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2단원인 이 행복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